안녕하세요. 저는 정수연입니다. 올해 72세에 접어든 제 지난 세월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긴 세월을 걸어오면서 제 삶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펼쳐졌답니다. 때로는 환희에 차고, 때로는 깊은 슬픔에 잠기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고난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제 인생이라는 직무를 짜 올렸어요. 지금의 쭈그렁 방탱이 같은 제 모습을 본다면 아무도 믿기 힘들겠지만 저도 한때는 세상을 밝히던 꽃다운 아가씨였답니다. 그 시절 저는 명문여자대학교에서 문학을 전공하며 지적인 아름다움으로 주변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었죠. 긴 웨이브 머리에 늘씬한 체형, 그리고 세상을 향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항상 당당하게 웃음 짓던 얼굴. 그때의 저는 제 앞날이 마치 찬란한 황금빛으로만 가득할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온매의 무새를 다듬고 지적인 대화에 몰두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던 그 청춘의 시절이 아직도 제 눈앞에 선명하게 아른거립니다. 친구들과 함께 고서적을 뒤적이며 찍은 흑백 사진을 보면 그때의 열정과 활기찬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저는 대학 졸업 후 명문 고등학교의 국어 교사로 임용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학교 강단에 서게 되며 젊은 교수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 교수가 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일이었고, 출근하는 제 모습을 보며 온 집안 식구들은 물론이거니와 동네 전체가 잔치 분위기였으며 부모님과 친척들께서 얼마나 큰 자부심을 느끼셨는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답니다. 학생들과 지식을 나누는 일은 제게 커다란 기쁨이었고 그들의 빛나는 눈빛과 질문들을 들으며 하루하루가 지루할 틈 없이 새로운 깨달음으로 가득했어요. 24살, 제 인생의 황금기였던 그때 지금의 남편 이도현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가 논문 자료를 찾으러 자주 가던 중앙도서관의 젊은 연구원이었고 지성적이고 훤칠한 키의 멋진 청년이었는데 그의 사색 깊은 눈과 마주칠 때마다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두근거렸고 우리는 곧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처음 함께 데이트했던 날, 조용한 갤러리에서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도서관 계단을 함께 걸었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조심스레 손을 잡았을 때 전해지던 그의 따뜻한 천에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고, 그때 제가 입었던 깨끗하고 단정한 하얀 블라우스를 아직도 기억해요. 남편이 그 모습이 가장 지적이고 순수해 보여 아름답다고 칭찬해 주었거든요. 지금도 가끔 그 블라우스를 옷장에서 꺼내 보며 그때의 순수했던 설렘을 회상하곤 합니다. 우리의 연애는 지적인 교감과 달콤함으로 가득했지만 현실은 언제나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양가 집안의 학력과 집안 배경에 대한 완고한 반대도 있었고 해외 유학 준비로 밤낮 없이 바빴던 남편 때문에 서로 오해하고 격렬하게 다투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을 둘만의 확고한 사랑과 믿음으로 굳건히 이겨내고 드디어 결혼이라는 숭고한 결실을 맺었답니다. 결혼식 날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긴 버진로드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의 그 벅차오르는 감격과 맹세의 순간은 제 평생 동안 가장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결혼 후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집안은 늘 훈훈하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어요. 남편은 유학 준비와 직장 일에 더욱 열중했고
저는 대학교 강단을 잠시 내려놓고 가정을 돌보며 둘만의 아늑하고 지적인 보금자리를 정성껏 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1년 반이 되었을 무렵 우리의 첫 아이, 늠름한 아들 준수가 태어났어요. 그토록 작고 소중한 생명을 품에 안고 따뜻한 젖을 먹였을 때의 그 형언할 수 없는 감동과 책임감은 세상의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는 사랑스러운 딸 지민이도 태어났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과 성장을 위해 제가 그토록 아꼈던 교수로서의 꿈과 커리어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전업주부의 길을 택했지만 단 한 번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들만을 돌보니 처음에는 사회와의 단절감과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동화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지식을 가르쳐 주며 보내는 시간이 제 삶의 가장 소중하고 빛나는 보석이었어요. 아이들이 올곧게 성장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충만한 일이었으니까요. 그 어떤 학위나 명예보다 값진 일이었어요. 하지만 흐르는 강물처럼 세월이 속절없이 흘러가면서 우리 가정에도 조금씩 눈에 띄지 않는 미묘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하며 더욱더 쉴 틈 없이 바빠졌고, 저는 두 아이의 교육과 집안 살림, 시댁 어른들 봉양이라는 거대한 짐에 매달려 온전히 제 삶을 바쳤습니다.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밤늦도록 잠들기까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고된 일상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계속되었어요. 아이들의 학교 입학 준비와 숙제 지도, 영양가 있는 도시락 싸기, 깨끗하게 청소하고 빨래하는 일,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것까지 하루가 어떻게 정신없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바쁘고 고단했답니다. 남편은 임원 승진을 넘어 사장 자리에 오르기 위해 더 치열하게 밤낮으로 일했고, 늦은 밤, 온 가족이 잠든 후에야 집에 돌아오는 날이 셀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주말에도 고위 임원 모임이나 중요한 접대 골프 혹은 회사 회식으로 잦은 외박과 함께 집을 비우는 일이 일상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 부부만의 오붓하고 지적인 대화 시간은 마치 신기루처럼 점점 줄어들었고, 부부 간의 솔직하고 깊은 대화도 표면적으로만 오가며 줄어들었어요. 어느새 세월의 냉혹함을 담고 있는 거울 속 제 모습은 피곤과 고독에 지쳐 보였고, 눈가와 입깨는 깊고 굵은 주름이 선명하게 패어 있었습니다. 한때 지적인 열정으로 반짝이던 총명한 눈빛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사라지고, 화장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흑빛 얼굴에는 고단한 세월의 흔적이 마치 가뭄의 논바닥처럼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염색할 새 없이 은빛의 흰 새치가 하나 둘 셋 무수히 늘어가는 걸 보며 길고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이 모든 희생과 고난이 다 우리 소중한 가족을 위해 헌신한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굳건히 위로하며 버텨왔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 명문대에 합격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 제 모든 희생이 그 어떤 보상보다 값진 영광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은 도서관에서 책을 보며 열띤 토론을 하던 젊은 시절, 빛나던 제 모습이 사무치도록 그리워지기도 했어요. 세월은 덧없이 흘러 두 아이가 모두 명문대에 입학하고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면서 어느새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던 우리 집은 차갑게 텅 비었어요.
큰 아들 준수가 대학에 입학하던 날 짐을 싸서 서울의 기숙사로 떠나보내면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참기 힘들었어요. 총명했던 딸 지민이도 얼마 후 장학금을 받고 미국 유학길에 오르고 결국 집에는 저와 말수가 없어진 남편만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빈자리가 주는 낯선 여유로움과 고요함이 잠시나마 좋기도 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 적막함에 적응하기 힘들어졌죠. 남편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우리는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떤 대화를 새롭게 나눠야 할지 서로 어색해하며 몰랐어요. 길고 서먹한 침묵만이 텅 빈 거실을 무겁게 이어갔어요. 서로의 관심사와 삶의 영역이 이미 너무나도 달랐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솔한 대화 주제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로 겨우 대화를 시작해도 금세 말이 끊겼고 결국 각자의 리모컨을 쥐고 TV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어색하게 서로 다른 방으로 가 각자 잠자리에 드는 날이 하루가 멀다 하고 많아졌어요. 특히 주말이면 그 외로움은 더욱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과 함께 조용한 미술관을 가거나 캠퍼스를 산책하거나 의미 있는 영화를 보러 갔는데 이제는 그런 부부만의 문화 생활이나 다정한 교감도 완전히 사라졌죠. 남편은 주말에도 어김없이 임원들과의 중요한 접대 골프를 치러 이른 아침부터 집을 비웠고 저는 홀로 거대한 텅 빈 집에 남아 마치 유령처럼 시간의 흐름을 견뎌내야만 했어요. 때로는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외로움과 고독감에 멀리 사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지만 그들 역시 이제 각자의 바쁘고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멀리 사는 손주의 생일 선물로 특별한 예술 작품을 사주기 위해 강남의 고급 부티크가 즐비한 명품 거리에 갔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자주 다니며 옷을 사던 곳인데 오랜만에 찾아간 그곳은 이상하게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눈부시게 화려한 조명과 초현대적인 인테리어, 모든 것이 마치 다른 세상처럼 눈부시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찬란한 공간 속에서 저는 마치 우주에서 동떨어진 미아 같은 존재 같았습니다. 최신 유행의 옷을 세련되게 차려입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저는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너무나 초라해 보였나 봐요. 제 모습을 커다란 전신 거울에 비춰보니 물려받은 듯 낡은 옷에 세월의 무게에 구부정한 자세, 깊은 주름이 새겨진 흑빛 얼굴이 적나라하게 눈에 들어왔어죠. 도대체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세상의 흐름에 뒤처지고 낡아버렸을까요? 깊은 회한과 함께 길고 긴 한숨이 절로 터져 나왔어요. 고급스러운 선물 코너로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눈매가 날카로운 젊은 직원이 마치 쏜살같이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맞이했죠. 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직원이 무심하게 내뱉은 차가운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은 수백 길 아래로 철렁 내려앉았어요. 할머님, 죄송하지만 여기 물건들은 가격대가 너무 비싸요. 혹시 동네에 있는 조금 더 저렴한 시장이나 어머님 취향에 맞는 옷가게를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지성과 교양, 그리고 오랜 삶의 경험이 마치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돈도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었나 하는 엄청난 모멸감과 충격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강타했어요. 끓어오르는 분노와 서러움의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지만 꾹 참았어요.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푹 숙이고
그 화려한 부티크 매장 문을 서둘러 박차고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내가 정말 이토록 초라하고 볼품없이 보이는 것일까 하는 처절한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번화한 거리를 마치 유령처럼 걸으면서 최신 유행의 옷가게, 진열창을 멍하니 봤어요. 마네킹에 입혀진 예쁘고 트렌디한 옷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듯 진열되어 있었지만 그 옷들이 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것 같아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제 나는 저런 젊고 세련된 옷을 입을 자격조차 없는 것일까 하는 깊은 자괴감과 절망적인 생각이 제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10,000원 버스 안에서도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이들은 저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했고 심지어 임산부를 위한 배려석 외에는 아무도 노인인 저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제가 젊은이들에게 먼저 자리 양보를 해주곤 했는데 이제는 제가 그런 당연한 배려를 받아야 할 나이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슬프고 쓰라린 현실로 다가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귀에 꽂은 이어폰을 빼고 크게 대화하는 젊은이들의 활기찬 대화 소리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멀고 낯선 것들이었어요. 최신형 스마트폰, 팔로워 수가 몇 명인지에 대한 SNS 트렌드, 다음 달에 떠날 해외 명품 여행 계획, 모든 것이 제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질적인 세상 같았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의 흐름에서 완전히 뒤처져 아무 쓸모도 없는 늙은이가 되어버린 걸까 하는 처참한 생각에 가슴이 시리고 아팠어요. 집에 도착해서 굳게 닫힌 현관문을 무겁게 열었을 때 문득 이 집이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너무나 조용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의 활기찬 웃음소리와 남편의 따뜻한 격려로 가득했던 집인데 이제는 그저 텅 비고 차가운 공간일 뿐이었죠. 그 순간 저는 제 지적이고 아름다웠던 인생이 얼마나 많이 허무하게 변해버렸는지 냉혹한 현실로 실감했어요. 빛나는 젊음도 뜨거운 활기도 심지어 가까웠던 가족들마저도 모두 저를 배신하고 차갑게 떠나버린 것만 같은 절대적인 고독감과 상실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은 제 7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딸 지미는 국제 전화로 짧은 축하 인사와 함께 비싼 선물을 보냈고 국내에 사는 아들 준수 내외는 바쁘다는 핑계로 축하 문자 메시지 한 통과 모바일 상품권으로 대신했으며 남편은 중요한 해외 출장 중이라 집에 홀로 외롭게 없었습니다. 뼈를 깎는 듯한 쓸쓸하고 외로운 마음에 텅 빈 집에 혼자 있기 싫어서 동네에 새로 생긴 예약 없이는 가기 힘들다는 소문이 자자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 용기를 내어 가보기로 했어요. 혼자라도 나를 위해 최고급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 쓸쓸한 생일을 스스로 축하해야지 하는 비장한 마음으로 말이에요. 가장 근사하고 아끼던 옷을 입고 나갈까 하다가 문득 나 같은 늙은 할머니가 뭘 그리 치장하고 겉모습만 꾸미나 하는 깊은 자기 비하적인 생각이 들어서 평소 집에서 입던 무릎 나온 낡은 옷 그대로 주눅든 발걸음으로 나섰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해서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벌써부터 심장이 쪼그라드는 듯한 어색하고 소외된 기분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젊은 연인들과 특별한 날을 기념하러 온 가족 단위 손님들로 가득 찬 공간에서 저 혼자 낡고 초라한 나이든 할머니로서 쭈뼛쭈뼛 서 있자니 왠지 모를 깊은 위축감과 함께 초라함이 느껴졌어요. 한참을 불편하게 서 있었는데도
안내 데스크의 젊고 잘생긴 직원들은 아무도 저를 발견하지 못한 듯 안내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저를 마치 귀찮은 존재라도 되는 양 힐끗힐끗 쳐다보면서도 모른 척 제쳐두는 것이 제 눈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결국 제가 용기를 내어 먼저 다가가 저 혼자 왔는데요. 라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그제서야 마지못해 온 듯한 한 젊은 직원이 억지로 웃으며 네? 이쪽으로 오세요. 라며 저를 안내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인가요? 가장 전망이 좋고 분위기가 밝은 창가 쪽 좋은 자리가 서너 테이블이나 비어 있는데도 주방 근처의 구석지고 어두컴컴한 구석자리로 저를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저 창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제가 최대한 공손하고 조심스레 물었죠. 그러자 그 직원은 마치 제가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듯 난처한 표정을 잔뜩 지으며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고객님, 그쪽 자리들은 VVIP 예약석입니다. 지금 바로 예약 손님들이 오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칠 때까지 그 창가 자리에는 단 한 명의 손님도 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모욕감을 사기며 어둡고 냄새나는 구석 자리에 앉아 억지로 웃으며 메뉴판을 받아들었어요. 고급스러운 메뉴판을 보는데 인쇄된 글씨가 너무 작고 흐릿해서 돋보기를 끼지 않은 제 눈으로는 하나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한참을 눈을 찌푸리며 들여다보고 나서야 겨우 주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스테이크 하나와 따뜻한 수프 하나 주세요. 고객님, 혼자 드시기에는 양이 너무 많으실 텐데 혹시 가볍게 샐러드나 파스타는 어떠신가요? 직원의 친절을 가장한 무례하고 단정적인 말에 제 가슴은 또다시 수백 번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치 제가 나이가 많아 그 비싼 스테이크를 다 먹을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대놓고 단정 짓는 것 같아. 속에서부터 울화통이 치밀어 기분이 너무나 나빴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노를 꾹 참고 아무 말 없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결국 직원 추천대로 샐러드와 수프를 주문했죠. 음식이 나왔을 때 주변 다른 테이블에는 젊은 직원들이 친절하고 상냥하게 음식의 재료와 유래를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을 똑똑히 봤어요. 하지만 제 구석진 테이블에는 말 한마디 없이 퉁명스럽게 음식만 툭 놓고 가더라고요. 갓 나온 따뜻한 수프와 샐러드를 억지로 먹으면서 문득 걷잡을 수 없는 깊은 서러움과 외로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차별받고 무시당해야 하는 걸까 하는 절망적인 생각에 눈물이 쏟아지려 했지만 꾹 참고 음식을 삼켰어요. 식사를 마치고 결제를 하러 계산대로 가는데 계산대 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할머님, 혹시 카드 결제 가능하세요? 현금으로만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시죠? 라고 비웃듯이 말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카드가 무엇인지 사용법조차 모르는 시대에 뒤처진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기며 묵묵히 명함 지갑에서 플래티넘 카드를 건네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인 30년도 훨씬 전부터 은행에서 일했고 이 카드를 발급받아 써왔으니까요. 레스토랑 문을 무겁게 열고 나오면서 돌아봤어요. 화려한 조명과 웃음소리 아래 행복하게 떠들고 교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 혼자만 우주에서 영원히 소외된 것 같은 처참하고 고독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생일을 축하한다는 기쁨은커녕 깊은 우울함과 모멸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거울을 보며 처절하게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정말 세상에서 쓸모없고 버려진 늙은이가 되어버린 걸까? 이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걸까?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하자 갑자기 너무나 외롭고 서러워져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레스토랑에서의 모든 푸대접과 굴욕적인 일들이 제가 이 세상의 무대에서 마치 흑백 사진처럼 점점 지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 같아 두려웠습니다. 레스토랑에서의 굴욕적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날 갑자기 제 평생의 지병이었던 허리가 쑤시듯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면 다 이렇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통증이 점점 칼로 찌르는 듯 심해져서 결국 참다 못해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딸 지민이나 국내에 있는 바쁜 아들 준수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가자고 부탁하고 싶었지만 바쁜 아이들에게 또다시 짐이 되고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하는 엄마의 습관적인 염려와 이기적인가 하는 생각에 결국 혼자서 가기로 했어요. 집 근처에서 가장 유명하고 규모가 큰 대학병원에 도착해서 접수 창구에서 접수를 하는데 단정하게 유니폼을 차려입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간호사가 저를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 빤히 쳐다보더니 무례하게 말했어요. 할머님, 혹시 보호자 없이 혼자 오셨어요? 연세가 이렇게 있으신데 혹시 길이라도 잃으시면 위험하잖아요. 가족들께 연락은 하셨나요? 마치 제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길, 잃은 어린아이나 치매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 하대하며 말하는 그 무신경한 태도의 제 깊은 자존심은 짓밟히는 듯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에 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분노를 꾹 참고 대답했죠. 괜찮습니다. 저는 아직 정신이 또렷합니다. 혼자서도 제 몸과 의사를 충분히 돌보고 결정할 수 있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접수를 마치고 차가운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보다 한참이나 어린, 까마득한 후배뻘로 보이는 젊은 의사 선생님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컴퓨터 화면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가 어떻게 아프셔서 오셨어요? 오래전부터 지병으로 알아오던 허리가 이번에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왔습니다.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대답하자 의사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매우 건방지게 말했어요. 아이고, 나이 드시면 다들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자연의 섭리입니다.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만으로 72살입니다. 그제서야 마지못해 의사가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고 저를 잠시 쳐다봤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마치 귀찮은 환자가 또 왔군 하는 듯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연세가 꽤 있으시네요. 허리가 아픈 건 당연한 노화 현상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푹 쉬시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제 말씀을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의사는 제 말을 끊으며 귀찮다는 듯 말했어요. 할머니, 제 말씀 이해하셨죠? 제가 소염 진통제와 근육 이완제 약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드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혹시라도 위험할 수 있으니 꼭 보호자나 자녀분과 같이 오세요. 할머니 혼자 오시면 아무래도 복잡한 의학적인 설명을 해드리기가 매우 힘들잖아요.
그 무례하고 깔보는 듯한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저는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인내심으로 여전히 꾹 참고 견뎠어요. 의사는 마치 빨리 내보내고 싶은 듯 대충 처방전을 컴퓨터로 써주고는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라며 저를 무시한 채 다음 환자를 불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묵묵히 일어나 진료실을 나왔어요. 병원 건물 지하의 약국에 가서 처방받은 약을 받았는데 젊은 약사가 저를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더니 또다시 마치 치매 환자 대하듯 무례하게 말했어요. 할머님, 이 약은 하루에 3번 잊지 말고 드셔야 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셔야 하는데 혹시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약봉지에 복용법을 크게 적어 드릴까요? 마치 제가 지능이 부족하거나 치매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 노골적으로 깔보는 듯 말하는 그 오만한 태도에 저는 더 이상 수치심을 참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온몸의 떨림을 억누르며 큰 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어요. 선생님, 내가 비록 외모는 늙었지만 제 정신은 당신보다 더 또렷하고 명철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무려 30년 동안 명문대학교의 교수로 일했고 수많은 논문을 쓰고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이 정도의 약 복용법 정도는 당신보다 더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저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제 폭발적인 분노의 일갈에 젊은 약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얼굴이 새빨갛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약봉투만 낚아채듯 받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단지 몸이 아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러 갔을 뿐인데 마치 제가 세상에 나오지 말아야 할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온갖 무시와 굴욕을 느껴야 했거든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 겉모습이 초라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비인간적인 무시와 노골적인 차별을 받아야 하는 걸까? 하는 깊은 비통함과 절망감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병원이라는 곳에 가는 것이 두려운 공포가 되었습니다. 아플 때마다 참아야지. 혼자 가면 또다시 그런 처참한 대우와 굴욕을 받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억압하고 생각하게 됐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끝없는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나이 든 사람들도 젊은이들과 똑같이 존중받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함부로 취급받아야 하는 걸까? 이런 충격적인 경험들이 켜켜이 쌓일수록 저는 점점 더 세상이라는 커다란 무대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하고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세상에 제가 밟고 서 있을 자리가 흔적도 없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냉혹한 현실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이런 굴욕적이고 가슴 아픈 일들이 제 남은 인생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것을요. 병원에서의 끔찍하고 불쾌했던 경험 이후 저는 며칠 동안 깊은 우울감과 절망감 속에서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까마득하게 잊고 지냈던 대학교 문학 동창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려 50년 만에 열리는 전국 규모의 황금빛 회상이라는 이름의 큰 모임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나 같은 초라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또다시 비웃음만 당하지 않을까 하는 깊은 자괴감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옛 친구들을 만나 그 시절의 지적인 대화를 나누면 이 지긋지긋한 기분이 조금이라도 나아질지도 모르지 라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 결국 용기를 내어 참석하기로 했어요.
모임 당길, 저는 떨리고 설레는 복잡한 마음으로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비싸고 아끼던 정장 투피스를 꺼내 입고 오랜만에 정성껏 공들여 화장도 했어요. 거울을 보니 그래도 이 정도면 아직 괜찮아 보이는 편이겠지 라고 억지로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Yes, 친구들을 만나면 분명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 될 거야 라고 주문을 외우듯 스스로를 격려하며 집을 나섰죠. 강남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 도착해서 웅장한 문을 열었을 때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엄청난 충격과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푸른 청춘의 시절, 지적인 교감을 나누며 기억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모두 백발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모습은 제가 그동안 외롭게 상상하며 지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연아, 정수연, 이쪽이야. 가장 친했던 친구 영숙이의 활기차고 우렁찬 목소리에 고개를 얼떨결에 돌렸어요. 그런데 세상에, 저는 그 모습에 깜짝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숙이는 마치 시간이 그녀에게만 멈춘 것처럼 30대 후반처럼 젊어 보였습니다. 세련되게 염색한 고급스러운 갈색 단발머리에 화려하고 감각적인 루비 액세서리, 그리고 몸매의 굴곡이 그대로 드러나는 명품 브랜드의 타이트한 원피스까지 화려함 그 자체였어요. 만약 영숙이가 제 옆에 나란히 선다면 영락없이 제 딸이나 손주 며느리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수연아, 너 정말 오랜만이다. 근데 너 지난 50년 동안 무슨 일 있었니? 너 정말 많이 늙었네. 당장이라도 청담동 유명 미용실 좀 가야겠어. 그렇게 하고 다니면 남편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영숙이의 무심하지만 뼈를 때리는 듯한 솔직한 말에 제 가슴은 또다시 바닥으로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른 친구들의 모습도 영숙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고급스럽게 염색하고 윤기가 흐르는 머리에 최신 유행을 반영한 화려하고 값비싼 옷차림, 그리고 철저한 자기 관리로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얼굴들까지 그 찬란한 모습들 사이에서 저 혼자만 마치 칙칙한 구석에 숨어 있는 듯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화려했던 식사 시간, 친구들은 최근에 다녀온 스페인 미술관, 여행 이야기, 개인 요트 클럽에서의 골프 모임 얘기, 그리고 억만장자 사위가 사준 호화로운 손주들 자랑을 하며 웃음꽃을 피우며 활기차게 떠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 단 하나의 화제거리도 찾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테이블 구석에 앉아 제 앞에 놓인 샐러드만 깨작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해외여행은커녕 동네 밖을 멀리 나간 적도 이미 오래됐고 골프채는 평생 구경도 못해 봤으니까요. 그들의 대화는 제게 마치 외계어처럼 들렸습니다. 수연아, 너는 요즘 남편분 은퇴하시고 뭐 하고 지내니? 오랜만에 한 친구가 던진 관심 어린 질문에 저는 주눅든 차에 머뭇거리다가 가장 피상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손주들 가끔 돌봐주고 남편 식사 챙기고 그러지 뭐 특별한 건 없어. 아이고, 정수연, 너 그러고 살면 안 돼. 너처럼 지적인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우리 나이에도 얼마든지 제2의 인생을 활기차고 즐겁게 살 수 있어. 나는 매일 아침 수영도 하고 첼로도 다시 배우기 시작했어. 너도 집에만 있지 말고 뭐라도 하나 배우거나 도전해봐. 친구의 진심 어린 충고에 저는 오히려 더욱 깊이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다들 저보다 훨씬 더 활동적이고 젊고 지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모임이 끝날 무렵 기념을 위해 단체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사진사 앞에 줄을 서는데 저도 모르게 마치 죄인처럼 자꾸만 뒤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나 같은 이렇게 낡고 초라한 할머니가 맨 앞에 서면 이 아름다운 사진 전체를 망치겠지라는 뼈아픈 생각이 제 발목을 잡아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학벌에 같은 젊음을 보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세상의 속도에 뒤처져 늙어 보이는 걸까? 왜 나만 이렇게 인생이 초라하게 시들어 버린 걸까? 그동안 저는 오로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갇혀 있었고 제 모습과 인생은 세상의 흐름에 완전히 뒤처져 있었으며 세상은 마치 저를 냉정하게 버려둔 채 미친 듯이 빠르게 변해 있었던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 희끗희끗한 흰머리, 세월의 무게에 구부정해진 자세. 처음으로 제 모습이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너무나 한심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대로는 내가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는 강렬하고 절박한 생각이 제 뇌리를 강타했어요.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이 낡아버린 내 인생을 변화시켜야 할지, 무엇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함과 두려움만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오랫동안 처절하게 울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깨닫지 못했죠. 이 억울하고 뜨거운 눈물이 제 인생의 가장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폭제가 될 줄은요. 그리고 곧 제 남은 인생에 상상조차 못했던 커다란 대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굳히고 아들 준수 집에 찾아갔습니다. 손주에게 특별한 예술 작품 선물을 전해주려고요. 가는 길에 선물을 본 손주가 기뻐서 달려와 안기겠지 하는 기대와 설레는 마음으로 손주의 반응을 행복하게 상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철없는 상상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온 아들 준수의 표정이 마치 돌처럼 차갑고 좋지 않았어요. 깊은 짜증이 섞인 듯 눈살을 찌푸리며 저를 마치 불청객처럼 바라보는 아들의 모습의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왜 미리 연락도 없이 불쑥 오셨어요? 요즘 저희 부부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잖아요. 아들의 차갑고 싸늘한 목소리에 제 온몸의 털이 쭈뼛 서는 듯한 소름이 돋았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 헌신한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차갑게 대하다니. 믿을 수 없는 충격과 배신감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집 안거실로 들어가자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마치 시한폭탄을 본 듯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리며 깊은 한숨을 쉬었고 손주는 최신형 게임기에 홀려 TV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런 냉담하고 싸늘한 반응에 제 마음은 마치 무거운 납덩이처럼 점점 더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가 귀한 선물 가져왔어. 자, 와서 할머니께 고맙다고 인사드려야지. 제 떨리는 목소리의 말에 손주가 마지못해 고개를 돌려 건성으로 일어나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그 무관심한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은 수만 개의 바늘로 찔리는 듯 아팠어요. 예전에는 제가 오면 버선발로 달려와 덥석 안기고 온갖 애교를 부리곤 했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차갑고 멀어졌을까?
억울함과 슬픔을 억누르며 귀한 선물을 손주에게 건네자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다시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냉정하게 사라지는 손주의 뒷모습을 보며 참았던 눈물이 또다시 왈칵 쏟아지려 했지만 간신히 참았어요. 이 비참한 순간에 가족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아들 준수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비수를 꽂는 듯한 냉혹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다음부터는 옷 좀 제대로 입고 다니세요. 엄마가 이렇게 낡은 옷을 입고 다니시면 혹시라도 주위 사람들이 저희 부부를 오해할까봐 저희 체면이 너무 창피해요. 아들의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은 문자 그대로 산산조각 찢어지는 것 같은 엄청난 고통을 느꼈습니다. 내가 입은 이 옷이 그렇게까지 창피한가요? 아니면 간봉 내가 입은 이 옷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아들 내외에게 창피한 짐이 된 걸까요? 며느리조차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노골적으로 동조했고 그 순간 제 온 세상의 지붕이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엄청난 충격과 절망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내가 그토록 내 삶을 바쳐 헌신적인 사랑으로 키워낸 아들, 내 인생의 전부였던 아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대하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고 저는 그 자리에 더 이상 단 1초도 숨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현관문으로 도망치듯 나왔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나가는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은 손님이 사라지는 것에 안도하는 듯한 차갑고 무관심한 표정이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영하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제 마음은 그 바람보다도 더 차갑고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10,000원이 가득 찬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밖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손을 잡고 활짝 웃는 행복해 보이는 젊은 연인들, 서로 어깨 동무를 하고 활기차게 걸어가는 친구들, 그들을 부러움과 비참함이 뒤섞인 눈빛으로 보며 제 처지가 더욱 서글프고 비통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굳게 닫힌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을 때 문득 이 거대한 집이 마치 거대한 공동묘지처럼 너무나 적막하고 차갑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텅 비어 침묵만이 감도는 집을 보니 더욱 참을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감에 저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한없이 울었어요. 이 세상에 나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내 존재 자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포함한 모두에게 부담과 짐이 되는 것만 같았어요. 잠들기 전 저는 또다시 거울 속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월이 새긴 깊은 주름진 얼굴, 관리되지 않은 흰머리, 그리고 아들이 창피하다고 했던 그 낡은 옷, 제 모습이 또다시 처절하게 한심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도 변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이 낡은 껍데기를 변해야 할지, 무엇부터 용기를 내어 시작해야 할지 막막함과 절망감만이 제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과 함께 무언가라도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는 강렬한 생존 본능을 느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외모부터 바꿀 수 있는 일이 머리 모양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평소 동네에서 가장 비싸고 젊은이들만 간다는 소문이 자자한 프리미엄 미용실로 향했어요.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고급 향수 냄새와 함께 귀를 찢을 듯한 시끄럽고 활기찬 최신 유행, 음악 소리가 저를 맞이했어요.
세련되게 옷을 차려입은 젊은 여성 고객들로 가득 찬 공간에서 저 혼자 낡은 옷을 입은 나이든 할머니로서 쭈뼛거리며 서 있자니 또다시 어제 느꼈던 깊은 위축되는 기분이 온몸을 감싸 돌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님, 혹시 어떤 스타일을 원하시나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때 초반으로 보이는 머리 전체를 밝게 염색한 젊은 남자 미용사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물었어요. 저는 최대한 당당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 머리를 좀 완전히 바꿔보고 싶어서요.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뭔가 세련되고 당당하며 젊어 보이는 스타일로 변신시켜 주세요. 그 말에 젊은 미용사는 잠시 당황한 듯한 표정을 아주 잠깐 지었지만 이내 직업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네, 할머님, 잘 오셨어요. 염려 마시고 편하게 앉으세요. 저희가 할머님 머리로도 충분히 예쁘고 관리 편하게 해드릴게요. 할머니 머리로 라는 말에 제 가슴이 또 한 번 싸늘하게 아팠지만 그래도 전문가의 실력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봤습니다. 푹신한 의자에 앉아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더욱 초라하고 작아 보이더라고요. 미용사가 제 머리카락을 마치 헌옷처럼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할머님, 머리가 많이 푸석하고 상하셨네요. 볼륨을 빵빵하게 살리는 파마를 하시면 훨씬 얼굴이 작아 보이고 좋을 것 같아요. 머리 좀 시원하게 자르고 볼륨 파마하는 거 어떠세요? 저는 젊은 시절의 긴 머리가 그리워 조금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대답했어요. 저는 한번 받아야 좀 더 우아한 긴 웨이브 머리를 원해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밝은 색으로 세련되게 염색도 하고 싶어요. 그 말에 미용사는 또다시 명확하게 당황하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마치 저를 훈계하듯이 말했어요. 할머님, 그렇게 긴 머리는 관리가 매우 힘드세요. 염색하면 머릿결이 심하게 상할 수 있고요.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짧은 볼륨 파마가 할머님 연세에는 가장 편하고 무난하실 거예요. 결국 저는 제 의견을 포기하고 미용사의 일방적인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어쩌겠어. 저 사람이 전문가니까 더 잘 알겠지. 나이가 들면 그들의 말을 따라야 하는 건가? 라고 스스로를 억지로 납득시켰죠. 머리를 자르고 꼬불꼬불한 파마를 하는 동안 미용사는 시종일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손주들은 머리하고 가시면 정말 좋아하겠어요? 할머니, 이렇게 하셔야 아침에 빗질만 해도 볼륨이 살아나 관리가 편하실 거예요. 그 무심한 말들을 들으며 저는 제가 원하는 스타일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오직 나이든 할머니라는 획일적인 틀로만 취급받는 것 같아 속에서부터 울화통이 터지듯 점점 더 우울하고 비참해졌습니다. 드디어 길고 긴 시간이 흐른 후 머리가 다 됐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거울을 보니 글쎄요. 제가 상상하고 꿈꿨던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단정하다 못해 짧게 잘린 머리에 지나치게 꼬불꼬불하고 과도한 볼륨이 들어간 파마. 그야말로 전형적인 세상에서 가장 촌스러운 할머니 머리였어요. 어떠세요? 할머님, 저희가 최선을 다했어요. 훨씬 젊고 발랄해 보이시죠? 순간 저는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억압과 분노, 굴욕감이 폭발하며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야? 지금 이게 젊어 보여? 이 꼬불꼬불한 머리가 내 눈에는 젊어 보이냐? 내가 강아지야?
내가 뭐라고 했냐? 세련되고 지적이며 젊어 보이는 스타일로 해달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근데 이게 뭐야? 전형적인 시골 할머니 머리 아니야? 내가 나이 72세라는 이유만으로 내 의견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네가 생각하는 늙은 스타일로 했구나. 내가 70대 할머니라면 무조건 이런 촌스러운 파마 스타일만 해야 돼. 함떡. 나는 우아하고 긴 웨이브 머리를 원한다고 했어. 밝게 염색도 하고 싶다고 했고. 근데 넌 나한테 뭐라고 했어? 할머니, 그렇게 하면 관리가 힘드세요. 이렇게 해야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했지. 네가 나를 뭘로 본 거야? 내가 내 머리 관리를 못할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야. 탑. 아니면 내가 이렇게 젊은 스타일로 염색한 머리를 하고 다니면 이 사회의 민폐가 된다고 생각한 거야. 왜 나이 든 사람들은 꼭 이렇게 획일적인 스타일만 해야 해? 우리도 젊은이들처럼 예뻐 보이고 싶고, 멋있어 보이고 싶고, 세련되고 싶다고? 너 앞으로 60년은 더 살아야 해. 그때 누군가 너한테 이렇게 인간적으로 하대하고 무시한다면 기분 좋을 것 같아? 나이 들었다고 내 의견을 무시당하고 항상 할머니, 할머니라고 불리며 네 취향이 무시당하면 기분 좋겠냐고. 나는 사람이야. 그냥 늙은 할머니가 아니라 이름도 있고 존중받아야 할 지성도 있고 개성도 있고 나만의 취향도 있는 사람이라고. 나이 든 사람들의 고독하고 서러운 마음도 좀 진심으로 이해해봐. 우리도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고 싶고 우리 의견도 존중받고 싶어. 나이 때문에 당하는 차별과 굴욕이 얼마나 뼈를 깎는 듯이 서러운 줄 알아. 너희 젊은 세대들은 우리를 볼 때 오직 주름진 얼굴과 흰 머리, 구부정한 자세만 보나 봐. 하지만 우리의 이 낡은 껍데기 안에는 여전히 20대 때의 뜨겁고 순수한 마음이 활기차게 살아있어. 우리도 여전히 아름답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다고. 내가 50년 전에 너희 나이였을 때는 숨 막히는 절규, 세상을 바꾸고 싶었고, 인류에 기여하는 멋진 지성인이 되고 싶었어. 그 뜨거웠던 꿈들이 지금은 다 어디로 흔적 없이 사라졌을 것 같아. 아니, 여전히 그 불꽃은 내 안의 심장에서 뜨겁게 뛰고 있어. 단지 너희들이 깔보는 이 주름진 낡은 얼굴 껍데기에 가려져서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야. 내가 요즘 젊은 사람들 노래를 귀 기울여 듣고 최신 영화를 분석하고 새로운 스마트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소외되고 싶지 않아서야. 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당하고 지성적인 동시대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 우리를 존중하지 않고 그저 할머니나 할아버지라는 무심한 말로 낡은 한 묶음에 쑤셔 넣어버리지. 우리 개개인의 고유한 개성과 지성은 안중에도 없어. 우리가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쌓은 고귀한 경험과 지혜는 너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야. 나 좀 봐. 내가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내 마음은 아직도 뜨겁게 젊어. 나도 트렌디한 옷 입고 싶고 멋진 머리 하고 싶어. 왜 나이 들었다고 해서 그런 기본적인 욕구와 희망을 포기하고 스스로를 억압해야 해? 넌 지금 전성기의 꽃처럼 젊고 예쁘니까 모를 거야. 하지만 언젠가 너도 필연적으로 나이 들 거야. 그때 누군가 너를 아무렇게나 그냥 할머니처럼 하대한다면 기분 좋을 것 같아. 내 의견은 무시당하고 네 고유한 취향은 인정받지 못하고 네 존재 가치가 무시당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서글프고 비참한 일인지 너는 상상이나 해봤어? 우리 세대가 너희 세대를 위해 이 척박한 나라를 여기까지 발전시키고 이끌어왔다는 걸 잊지 마. 우리가 젊었을 때 얼마나 잠 안 자고 치열하게 열심히 일하고 공부했는지 알아.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를 쓸모없는 시대에 늙은이 취급하는 거야. 나는 오늘 여기 이 미용실에 오면서 내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간절히 원했어. 낡은 과거의 나를 벗어던지고 새롭고 당당한 나를 만나고 싶었다고. 근데 넌 나를 그냥 네가 생각하는 고리타분한 촌스러운 할머니로만 봤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떤 지성과 삶을 가진 사람인지 전혀 관심조차 없었던 거야. 이제 이 사태를 어떡할 거야? 이 꼬불꼬불한 머리 좀 봐.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우아한 긴 웨이브로 해줄 수 있어. 아니면 네가 생각하는 획일적인 할머니 머리만 고집할 거야. 나는 너에게 깍듯한 존중을 받고 싶어. 내 나이가 아니라 존엄한 한 사람으로서 말이야. 그게 너희에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야? 야, 너도 지금 당장 이 머리처럼 바꿔봐. 내가 당한 이 거지 같은 촌스러운 머리. 너도 똑같이 해봐. 어때? 기분이 좋냐? 네가 지금 나한테 해준 이 비참한 머리. 너도 하고 싶어? 네가 지금 20대라서 이렇게 예쁘고 멋진 최신 유행의 머리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너도 50년 후에는 나 같은 서러운 상황이 될 거라고. 그때 누가 너한테 이런 꼬불꼬불한 머리만 해주면 어떨 것 같아? 내가 오늘 여기 올 때 얼마나 커다란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지 알아? 드디어 나도 낡은 껍데기를 벗고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지적이고 세련되며 멋진 할머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고. 근데 넌 내 마지막 희망과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렸어. 너희 젊은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뭐만 보는 줄 알아? 깊게 패인 주름, 하얗게 센 머리, 세월에 굽어진 구부정한 자세. 그것들이 우리의 전부인 줄 아는 거지. 하지만 그건 우리의 낡아버린 껍데기일 뿐이야. 우리의 내면에는 여전히 꿈을 꾸고 열정을 불태우던 젊은 영혼이 뜨겁게 살아있다고. 나도 예뻐지고 싶고 멋있어 보이고 싶어. 나이 들었다고 그런 인간적인 욕구가 마법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뼈저리게 알거든. 너는 아직 젊으니까 시간이 마치 무한대인 것처럼 여유롭게 느껴지겠지. 하지만 언젠가 너도 나처럼 깨닫게 될 거야. 시간이 얼마나 빨리, 잔인하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내가 오늘 여기 온 이유가 뭔 줄 알아? 단순히 머리 모양 하나를 바꾸려고 온 게 아니야. 잃어버렸던 내 삶의 주체인 나 자신을 다시 찾고 싶었던 거야.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타인인 늙은 할머니가 보이는 게 소름 끼치도록 싫었어. 나도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젊은 영혼을 깨우고 싶었다고. 근데 넌 뭘 했어? 나를 그냥 할머니라는 낡고 추한 틀에 억지로 가두어 버렸잖아. 내가 누구인지, 어떤 지성을 가졌는지, 뭘 원하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네가 생각하는 할머니다운 모습으로만 내 인생을 만들어 버렸어. 이게 우리 사회의 끔찍한 현주소야. 나이 든 사람들을 하나의 뭉텅이로 취급하고 그들의 고유한 개성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욕구를 억압하는 거. 이게 과연 공정한 사회의 모습일까? 너도 언젠가 나이 들면 깨닫고 이해하게 될 거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겉모습은 낡고 추하게 변해도 마음과 지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내가 너한테 간절하게 바라는 건 뭔 줄 알아? 그저 인간적인 존중을 받고 싶은 거야. 내 나이가 아니라 존엄한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은 거라고. 내 의견을 하찮게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여 주는 거.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왜 그런지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물어봐 주는 거. 넌 지금 내가 퍼붓는 이런 비통한 말을 들으면서 뭘 느끼고 있어? 불편해? 미안해? 아니면 여전히 이해가 안 돼? 어떤 감정이든 상관없어. 중요하고 소중한 건 네가 이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뭔가를 깊이 깨닫고 배웠으면 좋겠다는 거야. 앞으로 나이든 손님이 이 미용실에 오면 그 사람을 단순히 할머니나 할아버지라는 낡은 직책으로 대하지 말고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한 개인으로 대해줘. 그 사람의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물어봐. 그리고 그 욕구와 취향을 최대한 존중해 주려고 진심으로 노력해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할게. 나이 든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덜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건 절대 아니야. 오히려 더 많은 인생 경험과 깊은 지혜를 가진 이 사회를 이끌어온 소중한 보석 같은 존재라고. 우리를 그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면 좋겠어. 자, 이제 너의 대답을 들어보자. 어떻게 할 거야? 내 머리를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대로 우아한 긴 웨이브 스타일로 다시 바꿔줄 수 있어. 아니면 계속해서 네가 생각하는 고리타분한 할머니다운 모습만 고집할 거야.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고객님.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스타일로 다시 시술하려면 이 머리를 다 풀어야 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됐어. 됐어. 내가 잘못 왔어. 다시 해봤자 뻔하다 뻔해. 너는 내가 이토록 절규하며 퍼부은 내 진심 어린 말들을 단 하나도 이해 못한 것 같구나.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단순히 머리 모양을 바꾸는 게 아니라 너에게 나라는 존엄한 한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넌 여전히 날 그저 귀찮고 고집 센 늙은 할머니로만 보고 있잖아. 아,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네요. 고객님의 지성과 존엄성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뒤늦게 미안하다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이미 내 소중한 시간과 내 마지막 자존심을 망쳐놓았을 뿐인데 여기가 사람 미용실인지 낡은 짐승의 털을 다루는 동물 미용실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난 그냥 갈래. 돈은 단 한 푼도 내지 않을 거야. 네가 내 시간과 내 자존심에 입힌 이 끔찍한 상처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해. 자, 네 할 말 있으면 해봐. 네. 하지만 더 이상 내 말은 듣고 싶지 않아. 난 이만 가볼게. 부디 앞으로 내 미용 인생에서는 나이 든 손님들에게 조금 더 진심으로 존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길 바라.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그 미용실 문을 박차고 나섰어요. 뒤에서 미용사가 뭐라고 작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그 어떤 소리도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리로 나오니 갑자기 봇물 터지듯 눈물이 쏟아졌어요. 분하기도 하고 세상이 야속해서 서글프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이상하게 후련하고 해방된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내 평생의 의견을 이렇게 당당하고 격렬하게 표출했다니.
처음으로 제 자신을 대변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굳게 생각했어요. 이제부터 난 완전히 달라질 거야. 더 이상 가족과 사회의 주변인인 그냥 할머니로 살지 않을 거야. 내 목소리를 내고 나의 가치를 증명하며 오롯이 나의 삶을 살 거야. 그날의 충격적인 경험은 저에게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커다란 깨달음을 주었어요. 나이 든다고 해서 내 삶의 주인공 자리를 남들의 시선에 굴복해 내어줄 수는 절대 없다는 걸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갈지, 어떻게 우아하고 지적으로 변화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하니 늙고 메말랐던 제 가슴이 다시 뜨거운 희망으로 벅차올랐어요. 이제 드디어 정수연, 저의 새로운 인생 제2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미용실에서의 격렬한 사건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세상과의 접촉을 끊고 집 밖에 나가기 싫어 하루하루를 그저 소파 앞에서 무기력하게 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창문을 열어 햇살을 맞이하지도 않고 커튼을 닫은 채 어둡고 침침한 거실에서 TV만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식사도 제때 제대로 하지 않았고 옷도 며칠 동안 갈아입지 않았어요. 그저 소파에 널브러져 리모컨으로 채널만 돌리며 허무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 이도현 씨도 제 급격한 변화를 눈치챘는지 가끔 걱정스러운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곤 했어요. 가끔 용기를 내어 여보, 몸은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도 했지만 저는 그저 응,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라고 차갑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저를 귀찮게 하려 하지 않고 그저 길고 깊은 한숨만 쉬었어요. 그렇게 우울하고 침체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문득 이러다 정말 내가 이 우울함 속에 갇혀서 늙어 죽겠구나 하는 극단적이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온몸의 힘을 쥐어짜내 용기를 내어 오랜만에 동네 커다란 중앙공원에 나가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마주한 강렬한 햇빛이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공원에 도착해서 벤치에 조용히 앉아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과 신나게 뛰어놀아주는 모습, 건강을 위해 조깅하는 사람들, 손을 잡고 다정하게 산책하는 노부부, 모두가 마치 그림처럼 행복하고 평화롭게 보였어요. 그 활기찬 모습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딱딱하게 굳었던 입가에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듯한 어지러움이 몰려와 그만 벤치에서 힘없이 앞으로 털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온통 캄캄해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아찔한 경험이었어요. 눈을 겨우 떠보니 낯선한 젊은 남성이 깊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저를 일으켜 세우고 가방에서 생수 1병을 꺼내 건네주었죠. 할머님,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급하게 일어나지 마시고 천천히 정신을 차리세요. 그의 진심이 담긴 따뜻하고 친절한 말에 저는 그제야 안심이 되며 경직되었던 몸의 긴장감이 풀렸습니다. 겨우 힘을 내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제 이름은 민준이라고 합니다. 이 근처에서 작은 갤러리에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어요. 할머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시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겠어요? 그의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의아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그 순간 저는 큐레이터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예술 이야기인가? 하는 깊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할머님,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천 조각이 아닙니다. 옷은 곧 그 사람의 자존감과 세상을 향한 삶의 태도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우아한 언어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 옷차림은 더욱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건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아끼고 있는가를 외부에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척도이자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그 젊은 큐레이터 민준의 심오한 말이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처럼 제 가슴과 영혼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옷을 그저 몸을 가리는 기능적인 수단, 남편과 아이들을 위한 희생의 결과로만 여겼어요. 하지만 그의 지적이고 통찰력 있는 말을 들으니 옷이라는 것이 가진 숨겨진 의미와 가치가 제 삶에 새롭게 그리고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님, 옷을 잘 입는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젊은이처럼 어려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정성껏 가꾸는 마음을 옷을 통해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긍정적이고 지적인 마음가짐은 나머지 남은 인생의 질을 근본적으로 그리고 폭발적으로 높여줍니다. 젊고 지적인 큐레이터 민주는 계속해서 옷과 예술, 그리고 삶의 태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 마치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커다란 울림과 깨달음을 주었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구겨진 낡은 옷, 관리되지 않아 푸석한 흐트러진 머리,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화장기 없는 흑빛 얼굴, 그 모든 초라하고 방치된 모습에 저는 비로소 스스로의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죠. 내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나 자신이라는 존재를 방치하고 학대하며 살았는지를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제 남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내가 끝날 수 없다. 더 이상 나 자신을 방치하지 않겠다.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정성껏 가꾸는 것부터 지금 당장 시작해야겠다. 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짐했어요. 젊은 큐레이터 민준의 말처럼 가장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옷차림부터 과감하게 바꿔보기로 했어요. 그 작은 결심과 행동이 제 인생 전체에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 저는 아직 전혀 몰랐답니다. 젊은 큐레이터 민준과의 운명적인 만남 이후 저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변화를 실행하기로 결심했어요. 떨리는 심장을 억누르며 용기를 내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던 강남의 명품 거리, 고급 부티크에 다시 갔습니다. 웅장한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심장이 마치 대포 소리처럼 크게 두근거렸어요. 세련된 젊은 사람들로 가득 찬 공간에서 저 혼자 나이든 할머니로서 쭈뼛거리며 서 있자니 또다시 깊은 위축감과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어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우며 격려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지난번 저를 무시했던 그 직원과는 달리 새로운 친절하고 상냥한 점원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저는 조금씩 편안함과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점원은 제 나이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지성과 품격이 느껴지는 세련되고 우아한 옷들을 신중하게 골라주었어요. 평생 처음 입어보는 듯한 과감하고
새로운 스타일에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숨겨왔던 청춘의 설렘도 느껴졌습니다. 드레스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커다란 전신 거울을 봤을 때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마치 과거에 찬란했던 여교수처럼 너무나도 우아하고 달라 보였거든요. 세월의 무게에 구부정했던 자세가 저절로 곧게 펴지고 흑빛이었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눈빛에는 지적인 광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랜만에 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새로 산 고급스러운 실크 투피스를 입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 이도현 씨의 반응이 어떨지 깊은 기대감과 설렘으로 궁금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무심하게 TV만 멍하니 보더라고요. 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듯 별다른 놀라거나 감탄하는 반응 없이 왔어? 라고 짧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조금 실망스럽고 섭섭했지만 저는 이내 남편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변화 없던 제 낡은 모습에 남편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전날의 실망감에 굴하지 않고 더 큰 변화를 위해 청담동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프리미엄 헤어 살롱을 용기 내어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화려함과 젊음에 압도되어 망설여졌지만 어제 내가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아 오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용기를 내어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빛나는 트렌디한 스타일로 바꾸고 우아한 와인색으로 염색까지 했습니다.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거울 속 제 모습을 보고 저는 또다시 깜짝 놀랐습니다. 제 주름진 얼굴이 훨씬 더 생기 있어 보이고 마치 20년은 젊어진 듯 확 달라 보이더라고요. 머리를 해준 젊은 디자이너가 어머, 언니, 정말 세련되고 지적으로 젊어 보여요. 라고 진심이 담긴 칭찬을 해주었을 때 제 가슴은 기쁨과 감격으로 벅차올랐어요. 그것은 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스스로에 대한 오랜만의 긍정적인 평가였습니다. 저는 그 칭찬으로 엄청난 용기와 새로운 힘을 얻어 더욱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롱을 걸어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새롭게 변신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남편은 TV를 보다 말고 저를 쳐다봤다가 그만 들고 있던 리모컨을 떨어뜨릴 정도로 깜짝 놀란 충격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남편은 한참을 넋나간 사람처럼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메마른 눈가에 눈물이 고인 채 여보, 당신 옛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도서관에서 하얀 블라우스 입었던 그 모습 같아. 정말 지적이고 아름답고 예뻐라고 오랜만에 진심이 담긴 칭찬을 말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기쁨과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렀어요. 남편의 그 떨리는 말 한마디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굴욕을 위로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힘과 위안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깊은 자괴감과 고독 속에서 자신감을 잃고 살았는지, 그리고 이 작은 외모의 하나가 제게 얼마나 큰 행복과 삶의 이유를 되찾아 줄 수 있는지 비로소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거울 앞에 서서 오랫동안 제 자신을 응시하고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히 옷과 머리 모양만 세련되게 바뀐 것이 아니었어요. 제 표정, 눈빛, 굽었던 자세, 모든 것이 지적으로 달라져 있었죠. 스스로에 대한 굳건한 자신감이 생기니 제 모습이 마치 꺼져가던 등불이 다시 켜진 듯 더욱 환하게 빛나 보였습니다.
이렇게 정수연, 저의 새로운 인생 제2막이 비로소 희망차게 시작되었어요. 옷차림과 머리 모양 하나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제 삶의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새로운 나를 만나는 기대감으로 말이에요. 저는 큰 용기를 내어 얼마 전 저를 차갑게 대했던 아들 준수 집에 다시 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 벨을 누르기 전 잠시 지난번 방문 때의 모욕적이고 쓰라린 기억이 떠올라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쳐들고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어요. 이제 난 더 이상 과거의 낡은 할머니가 아니야. 나는 당당하고 존엄한 지성인이야.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가자. 라고 스스로를 강하게 격려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며느리의 표정이 경악하듯이 변하는 걸 보았습니다.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입을 벌리고 저를 멍하니 바라보는 거예요. 어머니, 세상에, 정말 멋지세요. 마치 다른 분 같아요. 제가 알던 어머니가 맞으신가요? 며느리의 진심 어린 놀라움과 감탄이 담긴 칭찬에 제 가슴은 뭉클함을 넘어 뜨거운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가 저에게 해준 첫 번째 진정한 칭찬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아들 준수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저의 확 달라진 모습을 보고 잠시 멈춰서더니 어색하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엄마. 엄마가 달라 보이세요. 훨씬 더 좋아 보이시고 세련되세요. 아들의 말에 저는 그동안 짓눌렸던 무거운 응어리가 풀리는 듯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지난번 방문 때 들었던 차갑고 냉혹했던 말들이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게임기 소리에 집중하고 있던 손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손주가 눈을 반짝이며 숨이 넘어갈 듯이 달려와 제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와, 할머니 정말 예뻐요. 할머니 오늘 최고. 손주의 순수하고 거짓 없는 진심이 담긴 칭찬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마치 댐이 터지듯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켜켜이 쌓였던 세상에 대한 서운함, 가족에 대한 외로움, 그리고 지금의 벅찬 기쁨과 해방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듯한 격렬한 감격이었어요. 저는 손주를 품에 꼭 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들과 오랜만에 가장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정성껏 저녁 식사를 하며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거실에서 함께 TV 보고 손주와 웃으며 즐겁게 놀아주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진정한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대화와 웃음이 오가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져 집에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신는데 아들 준수가 말없이 저를 배웅하러 나섰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아들은 여전히 제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현관을 완전히 나서자 갑자기 아들이 멈춰서더니 저의 늙고 주름진 손을 힘주어 꽉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전에 제가 엄마한테 했던 그 차갑고 모욕적인 말,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변하시는 걸 보니 제가 그동안 엄마를 얼마나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는지 저도 많이 반성하고 깨달았어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 마음은 한없이 따뜻하고
깊은 감동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들의 모습에서 어릴 적 엄마에게 칭찬받고 싶어 했던 순수했던 아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들. 엄마도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엄마도 미안해. 내가 너무 오랫동안 나 자신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 이젠 괜찮단다. 우리는 그 차가운 아파트 현관 앞에서 오랜만에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뜨거운 포옹 속에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운함과 미안함, 오해가 마치 봄눈처럼 깨끗하게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가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격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단순히 외모를 세련되게 바꾼 것뿐인데 이렇게 차갑게 굳어있던 가족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까지 모두 기적처럼 변할 수 있다니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하지만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변한 건 제 겉모습만이 아니라 제 내면의 굳건한 자존감과 삶에 대한 긍정적이고 당당한 태도였다는 걸요. 이제 저는 제 남은 인생에 새로운 시작을 할 완벽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제 자신과의 관계도, 사회와의 관계도 새롭고 지적으로 만들어 나갈 거예요. 인생의 가장 빛나는 제2막을 여는 지금, 저는 설레는 희망찬 마음으로 앞으로 펼쳐질 날들을 깊이 기대하고 있답니다. 제 외모와 태도가 지적으로 바뀌자 주변 사람들과 사회의 반응도 마치 180도 달라졌어요. 이전에 저를 노골적으로 푸대접하고 무시했던 그 어떤 곳에서도 더 이상 저를 함부로 대접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존중과 환대를 담은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었죠. 강남의 고급 부티크에 갔을 때 전에 저를 비웃듯이 무시하던 그 젊은 직원이 이번엔 가장 친절하고 공손하게 응대해 주었어요. 고객님, 오늘 어떤 스타일의 의상을 찾으세요? 라고 정중하게 물으며 가장 트렌디하고 우아한 옷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더라고요.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에서도 더 이상 주방 근처의 구석진 자리로 저를 안내하지 않고 가장 전망이 좋고 분위기가 밝은 창가 쪽 좋은 자리를 깍듯하게 내어 주었습니다. 대학병원에 갔을 때도 젊은 의사와 간호사들의 태도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더 이상 저를 정신이 없는 치매 환자 대하듯 하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와 함께 제 의견을 경청해 주었어요. 이런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느낀 점이 많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깊은 씁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단지 겉모습이 세련되게 바뀌었을 뿐인데 사회와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게나 극단적으로 달라지다니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천박한 외모 지상주의와 겉모습에 대한 편견에 깊이 물들어 있는지 새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깨달은 귀한 교훈을 주변 사람들과 젊은이들에게 진심을 담아 조언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는 한치의 예외도 없이 필연적으로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다고 해서 우리의 지적 가치, 인간적 존엄성이 절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나이와 상관없이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겉모습이나 낡은 껍데기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깊은 내면과 지혜를 들여다보는 여유를 가져봅시다. 또한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렇게 간절히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반드시 나이 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사회의 노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훗날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똑같이 대접받을 태도라고 생각하세요. 나이 든 사람들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제 또래분들에게는 이렇게 힘을 내어 조언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고 변화해야만 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거나 방치하지 마세요. 자신을 정성껏 가꾸고 사랑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차가웠던 주변의 시선도 기적처럼 반드시 바뀝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우리 스스로의 확고한 자존감입니다. 남의 시선과 편견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굳건한 마음을 절대 잃지 맙시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정수연, 오늘도 멋지고 지적인 하루를 살자. 라고 다짐해요. 나이는 그저 삶의 궤적을 알려주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깊이 존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따뜻한 사회. 그래서 모든 세대가 함께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저는 지금도 간절히 꿈꿔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행복하고 지적인 노후를 위해 겉모습의 우아한 아름다움과 내면의 고귀한 아름다움 모두를 정성껏 가꾸어 보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